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 출산율도 어질어질하죠.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찍으면서 또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아닙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사라질 지경이에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출산율이 또 추락했습니다. 이게 매년 출산율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데, 아니 바닥을 찍었으면 튀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떡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2년 합계 출산율 그리고 그에 관련된 통계들을 담담하게 팩트만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요, 차트를 통해서 출산율 성적표를 들춰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이 끝없는 하락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15년 7년 전부터 멈추지 않는 유서 깊은 하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락 레이스가 시작된 2015년의 합계 출산율이 1.24인데요 현재 0.78명에 비하면 진짜 선녀예요, 선녀. 아무도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않았던 수치를 보여주더니만 드디어 2018년 마의 0점대 합계 출산율 당연히 찍었죠. 0.9, 0.8, 그리고 2022년에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0.78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조차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04년도부터 꾸준히 OECD에서 꼴찌를 차지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16년째 꼴찌예요. 전 세계 유일한 합계 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기도 하고요.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절반도 안 돼요. 0.78. 초라합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게 출생아의 수잖아요. 2022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를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2022년 1년 동안 24만 명입니다. 1년 12달에 24만 명이면은 얼추 한 달에 딱 2만 명 정도 출생아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출생아 수 24만 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10년 전 2012년과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2년의 출생아 수는 48만 명 으로 정확하게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2년에. 와, 진짜 10년 만에 절반이라니. 찐으로다가 타노스가 핑거스냅 마려울 정도예요. 다음 지역별로 출산율을 보면요, 수도인 서울이 출산율 가장 암담합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9명으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또 찍었어요. 또 이제는 1000만 인구라는 서울의 타이틀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꼴찌인 서울이 압도적인 최하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 1등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여기 킹종, 갓종, 세종, 공무원의 도시 세종입니다. 유일하게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강자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킹종 외쳐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증가한 도시. 나머지 16개의 시도는 모두 인구 자연 감소를 얻어맞는 중에 킹종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1등 해봐야 뭐합니까? 제 아무리 킹종이라고 해봐야 1.12명이면은 OECD 합계 출산율에 비비지도 못해요. 그리고 OECD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최약체인 이탈리아 합계 출산율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탈리아가 OECD 출산율 38개 국가 중에 37등으로 합계 출산율 1.24거든요. 자,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일조한 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지만요, 아니 출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결혼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혼인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만 있습니다.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24만 명의 아기들보다 혼인 건수가 더 적은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오를 거란 희망이 더 줄고 있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때 이 혼인 건수가 어질어질하게 줄었는데요, 2020년 혼인 자체가 마이너스 10.8%포인트를 찍었고요. 2021년에는 마이너스 9.8%대로 혼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30대의 절반이 미혼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까지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만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죠. 남녀가 결혼에 골인을 한 뒤에 2년
2년 안에 태어나는 출생아 비중은요 31.5%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혼생활 계속 즐겨야죠. 딱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요 신혼부부의 2년 내에 출생아 비중이 40%대를 찍었었는데 10년 만에 약 10%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결혼 자체도 늦어지고 결혼하고도 아기도 좀 늦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마저도 만 33.5세로 매년 조금씩 상승 중이고요.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0.2세 상승한 수치입니다. 첫 애부터 30대 중반에 낳는 거니까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 근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낳고 있는 출생아 비중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율은 35.7%로 작년에 비해서 0.7%포인트가 늘었죠. 극단적인 저출산에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도 언 3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실제로 사라지고만 있고요. 감소폭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3만 명에서 마이너스 5만 명, 2022년에는 인구가 1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1년 만에 지방에 있는 소도시 하나가 작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아기, 어린이가 줄고 있다 보니까요.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진짜 수요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 졸업생분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기가 없으니까. 2022년 상반기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있었는데요. 총 50개 대학병원 중에서 38개의 대학병원이 여기 소아청소년과 의사 고용할 테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38개 대학병원에서 모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아무도요. 미래가 없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에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게다가 아기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진짜 일이 개빡셀 거라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학교와 어린이집도 미리미리 아기가 없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4년 만에 전국에서 어린이집 8,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바꿔서 업종 변환해서 요양원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허가나 운영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이 많이 비슷해서 간판만 바꾸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합계 출산율이 왜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냐? 이유가 너무 많지만 가장 많이 꼽히는 이유들만 추려보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사교육비의 부담, 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등 대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관련된 통계 자료만 봐도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3%를 찍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인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 압도적인 1등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결혼 말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은요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 등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든 출산이든 가로막힌 현실은 바로 경제력이라는 부분이죠.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는 있지만 성인 남녀들은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미혼 남성의 65.7%, 미혼 여성의 47.3%가 결혼을 하고는 싶다 라고 답을 했고요. 현재 연애 중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74.3%, 여성은 66.2%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돈이 없은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요 사실 합계 출산율에서 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 한번 잡아보겠다고 돈을 쏟아부어 보긴 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던 간에 여태까지 16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약 280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출산율을 반등을 노려봤지만 출생아의 수는 줄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참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 해외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요. CNN도 관심있게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CNN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위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CNN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나락간 이유, 대한민국의 정체된 임금, 직장 문화,
생활비 증가, 결혼 및 성평등의 인식 변화 등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요, 대한민국은 과다한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잘 안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나름 분석적이었던 게 사교육의 측면을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만 무려 평균 6년치의 연봉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6년치를 애 교육에다가만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비교해보면 됩니다. 옆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냐. 일본은 연봉의 4.1년치를 교육에다가 쓰고 있고요, 대만은 5.1년치, 독일은 3.2년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만 교육에 열을 내고 6년치의 연봉 다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거주 유형이 결혼율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야, 이거 진짜 잔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거주 유형, 그러니까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이 세 가지 거주 유형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폭, 결혼이 진짜 성사되는 폭. 야, 진짜 결과를 알고 봐도 진짜 잔인합니다. 무서워요.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자가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월세 거주 시 결혼 성사 가능성이 꽤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거주에 비해서 전세 거주는요, 결혼 성공 확률이 약 4.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가 거주에 비해서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결혼 성공 확률이 약 12.4%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거주 유형에 따라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보고서가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뜨고 있는 짤이 있더라고요. 출산율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2030 세대에 크나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까지요. 리얼로다가 지금 내 앞날도 안 보이는데 결혼이고 나발이고 아기고 뭐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하지만 출산율보다 나의 삶이 더 위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